3주간의 방학 후 다시 돌아온 네덜란드 그랑프리. 전통적으로 홈 그랑프리에서 강한 베르스타펜이었지만 맥라렌이 워낙 강력했고 방학 전까지의 그랑프리에서 레드불 레이스카가 보여준 호러쇼가 있었기에 베르스타펜이 이번 연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기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우세했습니다. 역시는 역진하라고 베르스타펜은 스타팅 그리고 세이프티카 후 리스타트 상황에서 맥라렌을 잡기 위해 소프트를 싣는 도박을 했으나 맥라렌은 하드로 베르스타펜을 농락해버리며 레이스카의 성능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각인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몇 랩을 남겨두고 노리스가 오일 문제로 리타이어, 덕분에 어부지리로 2위로 피니쉬하는데 성공했죠. 물론 기분 좋은 포디움이었지만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이번 시즌 가장 강력한 레이스카가 맥라렌인 것을 확고히 한 레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그랑프리인 이탈리아, 선두권에서 매우 흥미로운 셋업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직선주로가 태반이고 코너가 약간 묻어있다시피 한 몬자 서킷은 윙을 완전히 두려놓게 셋업해 드래그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맥라렌과 메르세스는 몇 없는 고속코너지만 DRS 활용에 있어서 중요한 고속코너들을 활용하기 위해 몬자치곤 윙을 바짝 세워 출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맥라렌의 패착이 되었죠. 베르스타펜은 퀄리파잉에서 거의 드러놓은 윙으로 고속코너에서 맥라렌에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기적같은 폴포지션, F1 역사상 가장 빠른 랩을 기록하며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레이스, 베르스타펜은 적은 드래그를 통해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맥라렌은 드래그 때문에 베르스타펜을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판단, 세이프티카 기도 전략을 함으로써 레이스 후반에 반전을 도모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르스타펜은 일본 그랑프리 이후 다시 풀트윈의 성공, 완벽해 보였던 맥라렌의 강점기에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승리가 대세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지만 베르스타펜은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드라이빙으로 조용히 침몰한 줄 알았던 레드불의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호주 그랑프리가 시작하고 아이작 해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리타이어하자 많은 이들은 이 드라이버 또한 F1 역사에 잠깐 반짝하는 그저 그런 드라이버들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레드불의 고문 헬무트 마르코는 하자가 눈물 훔치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나 프랑스에서 온 이 드라이버는 조용조용하게 포인트를 수확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자신보다 몇 경기나 더 뛸 로스를 누르며 그저 그런 루키가 아님을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듯 네덜란드 그랑프리, 하자는 신기에 가까운 플라잉 랩으로 4위를 차지했죠. 그러나 바로 뒤엔 메르세우스, 페라리 등 RB보다 강력한 레이스카들이 질비했어 아이작 해저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시작되고 하자는 안정적인 랩타임을 찍으며 4위 자리를 확고히 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대적자였던 메르세스와 페라리가 크고 작은 사건들에 휘말리자 정말로 커리어 최고 피니쉬를 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노리스가 리타이어하며 3위, 데뷔 시즌에 F1 포디움을 달성하는 기염을 터뜨렸죠. 이로써 하자는 안토넬리와 함께 유일하게 데뷔 시즌 포디움 피니쉬를 한 루키가 되었는데 사실 두 팀의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하자의 포디움은 기상천외한 수준입니다. 이어지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도 아이작 해저는 피트레인에서 출발했지만 차츰 페이스를 높여갔고 앞서 있던 스트롤과 오콘이 마지막 랩까지 피트인을 안하는 해괴한 전략을 사용하며 두 계단 상승, 결과적으로 피트레인 스타트에서 11위 피니시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시즌 시작 전 베르스타펜급 재능이라며 징속 많은 안토넬리가 추락하는 것과 대비되게 아이작 해저는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자신의 길을 걸으며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이작 해저가 걱정한 유일한 변수는 눈깔 돌아간 레드불 스네브에 의해 레드불로 강등되는 시나리오 뿐이네요. 제임스 바울스의 안전자산 알렉산더 알본은 이번 두 레이스에서 또 포인트를 벌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위권 하위권 팀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상위권 팀에서 사건 사고가 터진 동안 어떠한 실수도 하면 안 되는데 알본은 그런 면에서 매 레이스 완벽한 주행으로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는 15그리드에서 출발했지만 적절한 추월과 상위권의 실책을 받아먹으며 5위, 이탈리아 그랑프리도 하위권 레이스카만은 전부 다 추월하고 7위에 등극했죠. 현재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보면 알 수 있듯 하위권 팀들은 양아치처럼 전부 때려눕히지만 상위 4강 팀만은 순수 페이스는 추월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골목 대장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와중 알본은 레이스카의 얼마 없는 강점을 활용하며 컨스트럭터 순위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인츠가 해밀턴의 등산을 못 이겨 윌리엄스로 내쫓겨지다시피 이적할 때 많은 이들은 하루아침에 페라리에서 윌리엄스를 운전하게 된 사인츠를 안타깝게 이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시즌이 진행되자 포인트를 벌어놓은 쪽은 항상 알렉산더 알본, 온갖 이슈에 시달리며 빈손으로 돌아온 쪽은 사인츠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 윌리엄스는 프랙티스 세션에서 상위권에 들며 직발의 윌리엄스가 부활한 듯 보였으나 퀄리파잉이 시작되자 조용하게 꼬라박아 Q2에서 둘 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상기할 점은 윌리엄스의 올 시즌 차가 퀄리파잉에 유독 약하다는 점인데요. 이탈리아 퀄리파잉 후 인터뷰에 따르면 윌리엄스가 페이스는 좋은 편이지만 퀄리파잉처럼 단기간 내에 타이어를 작동 온도로 끌어올리는 데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퀄리파잉에서 기대 이하 성적을 기록하고 레이스카에선 하위권 레이스카들을 전부 제쳐버리는 그림이 매 경기마다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사인츠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인츠는 현재
캐나다 이후 6경기 연속으로 노포인트 피니시를 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서 차량 이슈로 DNS를 기록한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매 그랑프리마다 페이스를 전혀 못 내며 변변찮은 성적을 들고 왔습니다. 특히 이번 두 그랑프리는 재수도 지질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로슨과의 사고를 유발했다는 책임으로 시차 페널티, 이탈리아에선 베어만의 시원한 어리쇼로 레이스카가 스핀했고 이후 플로어 파츠가 아작나며 페이스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알본과 사인츠는 현재 54전까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드라이버가 페라리에서 보여준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명실상부한 상승세인 하즈와 달리 안토넬리는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랑프리 이후 6번의 경기를 치른 동안 안토넬리는 단 3점의 포인트만 먹었고 오스트리아에선 브레이크 미스로 그대로 베르스타펜의 2단 옆차기를 날렸으며 네덜란드에선 과역으로 르클레르의 바깥다리를 걸며 T4시들의 비명을 쥐어짰습니다. 사실 루키니까 이 모두 호러쇼가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팀이 컨스트럭터 포인트 하나하나가 소중한 메르세데스 소속인 점입니다. 안토넬리가 부진함에 따라 메르세데스는 페라리를 뒤쫓아가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네덜란드에선 페라리 둘 다 리타이어했음에도 메르세데스는 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메르세데스는 현재 기록의 아빠처럼 전적으로 러셀의 벌이에만 의존하는 상태라 페라리 잡으러 간 길에 안토넬리가 족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일각에선 안토넬리를 메르세데스로 바로 올린 게 맞는 판단이었는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으로 실력준 루키라더라도 최소 1년은 하위권 팀에서 체류하는데 안토넬리는 데뷔 첫 시즌 메르세데스로 올라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토토 볼프는 외적으로는 안토넬리 정신건강을 위해 안토넬리의 실수를 그럴 수 있다고 봐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슬슬 늘어나는 이마의 주름살은 감출 수 없는 듯 보입니다. 현재로서 해결책은 그냥 물 떠놓고 안토넬리가 잘하길 비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국 그랑프리에서 맥라렌 듀오의 샴페인 만행 사건 이후 다시 한번 맥라렌은 멋없는 오더로 안티팬들이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 하이 다운포스 셋업을 장착한 맥라렌은 레스모, 아스카리, 파라볼리카에서 강점을 가져가려겠는데요. 그러나 베르스타펜이 거의 없다시피 한 다운포스로 풀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레이스 리더로 나간 뒤 격차를 벌려버리자 맥라렌 수뇌부는 베르스타펜은 남은 레이스 동안 못 잡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맥라렌이 레이스 후반 도모할 유일한 변수는 세이프티카였죠. 하지만 세이프티카는 레이스 최후반까지 나오지 않았고 맥라렌은 순위에 따라 피아스트리를 먼저 그 다음 노리스를 차례로 피트시키며 소프트를 신겨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피트인한 노리스의 왼쪽 앞타이어 체결이 지연됐고 노리스는 5.9초의 피트 스톱을 기록해 멀쩡히 달리던 피아스트리에게 추월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맥라렌 피트는 여기서 피아스트리에게 전례 없는 오더를 내립니다. 바로 이 차량 앞서 있던 피아스트리에게 드라이버 스왑을 요구한 것이었죠. 물론 노리스가 레이스 초반부터 레이스를 2위로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팀과 연관된 것 없이 맥라렌 내에서 2, 3위가 피트크루의 사고로 뒤바뀐 것이라 이대로라면 노리스가 매우 억울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작년 헝가리에서 본의 아닌 언더컷으로 순위가 뒤바뀐 것과 사뭇 다른 피트스톱 미스로 인한 드라이버 수압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리스는 2위로 들어오면 본인의 그리드를 찾아갔지만 피아스트리에게 엎드려 절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전에 노리스는 이미 직전 그랑프리에서 올 이슈로 리타이어, 포인트 격차가 34점이 나는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노리스는 이로 인해 엔진 하나를 완전히 못쓰게 되어 향후 엔진 관리에서도 매우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피아스트리아의 격차는 31포인트로 좁혀지긴 했지만 이전 그랑프리에서 리타이어가 뼈아프게 작용해 이미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노리스가 드라이버 챔피언십을 다시 바라볼 수는 단 하나, 피아스트리가 남은 레이스 동안 노포인트 피니시를 한 번이라도 기록한 것이죠.